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종훈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국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개원 90주년 기념으로 비욘디와 함께 콜라보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EBS 명의 출신 교수님을 모시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모실 교수님은요, 건국대학교 병원 의료원장님으로 계신 이용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 의무부 총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병원 의료장님으로 계시는데 네. 병원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다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비해서 네. 건국대학교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은 역사가 아주 유구한 그러한 우수한 병원입니다. 1931년 상호 유석창 박사께서 현재 병원의 모태가 되는 사회형 그러한 병원을 설립하셨고, 그 이후에 민중병원과 현재 건국대병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 규모에 비해서는 우수한 진료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EBS 명의에 출연하신 분들도 많고, 또한 저희가 2005년 새 병원 개원 당시부터 무엇보다도 새로운 그런 신의료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장비 구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가 현 건국대학교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의 제3, 제4의 병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은 저희 건국학원은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건국대학교 병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꾸준히 성의 있는 우수한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교수님. 네, 정말 다양한 특별한 점이 있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4회 연속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네, 선정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종양혈액내과, 혈액암센터, 네. 그리고 조현모 세포이식 클리닉에서도 진료를 보시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혈액암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EBS 명의에서도 혈액암으로 출연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출연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EBS 명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혈액암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질환의 진단, 치료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혈액암 중에서도 급성 백혈병과 악성 임파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린 바 있으며, 그 EBS 명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현재 완치의 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주제라면 한 번쯤은 다시 챙겨보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네.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이 분야에서 15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각종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을 증진하시는데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백혈병 바로 네. 알기예요. 어떤 점을 바로 알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일단 일반인들은 백혈병 하면은 일단 무서운 병 아니면 불치의 병으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당시 30년 그 이전에는 백혈병 하면은 일단 치료약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나와서
슬픈 엔딩을 하는 것과 같이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삶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30년 동안 의학계의 그런 꾸준한 발전을 통해서 현재 백혈병은 절대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세계 어느 곳보다도 그런 훌륭한 의료진을 통해서 또 우수한 그런 새로운 신제품의 약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강연 끝나고 한 분 한 분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BS 명의 자료인가요? 네, EBS 명의 그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 사진 4장 중에서 맨 그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난 거의 한 20년 동안 한국 혈액암 협회 이사와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1년에 봄, 가을로 우리 환우 여러분들과 산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 증진을 했던 그런 기회 중에 한 사진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혈액암 하면은 말 그대로 혈액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우리가 혈액에는 건강한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우리 혈액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혈액은 모두 우리가 골수 내에 있는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조혈 모세포에서 우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조혈 모세포가 분화하고 증식하고 성장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혈 모세포는 림프 모세포하고 골수 모세포로 그런 분화 성장하게 되고 다시 림프 모세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B임파구, T임파구, 또 자연살해사포로 또 파생되고 또 왼편에 있는 골수계 모세포는 골수 모세포를 거쳐서 우리가 흔히 백혈구라고 하는 호산구, 호중구, 호염기구, 통틀어서 과립구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골수계 모세포에서 직접 혈소판을 만들고 적혈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혈액암은 이러한 조혈 모세포에서 성숙한 혈액을 만드는 단계에서 어떤 돌연변이를 포함한 그런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골수성 백혈병과 임푸부성 백혈병입니다. 골수성 백혈병은 각각 급성과 만성, 또 임푸구 백혈병은 역시 급성과 만성 백혈병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오늘은 오늘 주제와 맞게 백혈병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에 혈액암의 대표적인 백혈병은 3,494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 외에 다발성 골수종이 1,700여 명, 비호지킨 림프종이 5,200여 명, 호지킨병이 299명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환자 수로 보이는 발생률로 보면은
백혈병은 인구 10만 명당 6.8%의 발생률을 보였고 그 외에 다발성 골수종이 3.4%, 비호지킨 인프종이 10.2%, 호지킨병이 0.6%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각각 남자와 다음 장에 여자로 분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2천여 명이 발생을 했고 다발성 골수종 927명, 비호지킨 3,000명, 호지킨 180여 명으로 그 이쪽 왼쪽에 있는 원형의 그런 도표를 보면은 혈액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비호지킨 인프종이 차지하지만은 백혈병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여자 환자의 발생률을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역시 인구 10만 명당 여자 환자의 발생률은 백혈병이 1,400여 명, 다발성 골수종 700여 명, 비호지킨 인프종 2,200여 명, 호지킨 인프종 118명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율은 남녀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액암 그러면은 아직도 모든 분이 다 완치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소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러한 추이는 역시 현재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3년부터 2008년 약 10여 년 사이에 우리 하나의 그러한 백혈병의 그러한 생존율의 그러한 향상을 보여드리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임프구성 백혈병을 보면은 93년도에는 생존율이 어떻게 보면 완치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년 생존율이 약 40%였지만은 그게 10여 년이 지난 2008년도에 와서는 52%까지 10여 %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골수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것도 90년대 1995년인 경우에는 약 22%에서 2008년도에는 44%로 거의 2배 이상이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인 현재는 추정컨대 완치율이 이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백혈병의 그런 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조혈 과정에서 미성숙의 조혈 전구세포가 악성세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했던 조혈 전구세포가 악성세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단 악성세포로 전환된 백혈병세포는 본인이 건강한 혈액으로 분화 성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골수 내에 있는 건강한 정상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방해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백혈구도 감소하고 적혈구도 감소하고 혈소판 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악성세포는 골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류를 타고 우리 온 몸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라 할 수 있는 뇌, 눈, 폐, 심장, 간, 위장관, 콩팥, 심지어 생식선까지 침면해서 각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장기의 손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더 장기에 지대한 손상을 입힘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에 의한 자세한 아주 섬세한 세밀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검사실 소견과 방사선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액 검사로서는 전체 혈구 계산이라고 하고 또 화학 검사, 응고 검사, 바이러스 검사, 또 필요한 시에 수혈을 위한 혈액형 검사, 또 나중에 조혈 모세포 이식을 위한 인체 임프구 항원 형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 임파와 항원 형별 검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직 적합 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골수 검사인데 골수 검사를 통해서 치료 후에 어떤 완전 관해가 왔는지 아직도 많은 수의 백혈병 세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고 진단 시에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 분자 검사, 세포 면역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그런 골수 검사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환자분들이 골수 검사를 말씀드리면은 첫인상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그런 시술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전혀 통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골수 검사라는 국소 비위에 적절한 국소 마취와 함께 환자분이 그러한 시술 과정에서 지나친 걱정이나 긴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한 가벼운 그러한 안정제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척수 검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우리 엉덩이뼈 한쪽에다가 그러한 비교적 특수한 주사바늘을 통해서 왼편 그림과 같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우리 골수 내 주사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흡인 검사와 뼈 조각 일부를 작은 1cm 정도에 되는 뼈 조각을 떼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또 흡입된 혈액은 골수는 왼쪽에서 말씀드린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특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백혈병의 증상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백혈병은 여러 암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의 신진대사가 증가할 때는 소위 말해서 비증상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이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비증상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건강한 그러한 세포까지 우리가 성장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적혈구가 감소가 되면 이제 빈혈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두통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백혈구가 감소했을 때는 발열, 또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는 점상출혈, 자색반, 반상출혈 등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임프절이 커진다든가 간 혹은 비장이 커진다든가 또 백혈병 세포가 혈액을 타고 우리 전신 주요 장기를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각 장기의 그런 기능 장애를 또 동반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임파절이라는 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파절이 흔히 붓고 그러는 커지는 그런 부위는 대표적으로 목 부위와 양측의 겨드랑이 그리고 양측의 사타구니 에어리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임파절이 조금 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임파절은 우리 몸에서 나쁜 그런 세균이라든가 암세포, 노폐물을 잡아먹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감염이라든가 염증 질환이 있을 때도 커지기 때문에
임파절이 커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암에 의해서 임파절이 커지는 경우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런 임파절 종대는 감염이라든가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단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간이 커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장은 우리가 오른쪽 늑골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간 종대가 나타나게 되면 거의 골반 뼈까지 아래까지도 우리가 간이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편에는 비장 종대를 보여드리는 건데, 비장이라는 건 원래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크기가 10cm 이하인데, 이 환자인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cm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굴성 백혈병은 우리가 매년 인구 10만 명당 한 3.5명,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은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굴성 백혈병은 성인에서 거의 급성 백혈병의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하단의 그러한 도표에서 보면은 연령이 50대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60대가 되면 70대, 80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굴성 백혈병 환자들이 외래를 찾아와서 되게 진단 받는 경우를 보면 대개는 60대, 70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유전성 소인은 현재까지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다운 증후군 그런 환자에서 일부 급성굴성 백혈병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다운 증후군 환자 전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전체 급성굴성 백혈병 환자에서 다운 증후군을 통해서 백혈병이 발생하는 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다수는 원인을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부 환경적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사선 조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로 사고라든가 어떤 원폭 피해자들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었고, 화학약품으로는 벤젠, 오일,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 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고형암 치료를 위해서 받은 그런 항암화학 요법제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백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적 요인만으로, 단순한 환경적 요인만으로 백혈병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 환자 몸에 어떤 그러한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한 암세포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전적 소인도 일부가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이미 백혈병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혈에 따른 각종 증상, 또 정상 백혈구 감소에 따른 발열, 혈소판 감소에 따른 점상출혈, 자색반, 반상출혈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혈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위는 정갱이 앞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가 주로 하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작은 그러한 점상출혈들이 혈소판 감소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 검진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간장이 커진다던가, 또 건강한 사람의 비장에 비해서 비장도 이렇게 커진다던가, 또 하나는 백혈병 세포가 우리 잇몸을 침범해서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잇몸 비대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게 되면 일단은 완전 관해에 도달해야 그 이후에 완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혈액이나 골수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전자현미경, 그냥 일반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백혈병 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관해 유도요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관해 유도요법에는 가장 표준 요법으로서 시타라빈, 도노르비신과 같은 약제가 사용됩니다. 완전 관해에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 관해에 도달해도 그냥 더 이상의 치료를 안 한다든가 미루게 되면은 재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치료가 공고요법 혹은 강화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준요법으로는 고용량의 시타라빈이라든가 도노르비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완치가 되고 어떤 분들은 가끔 재발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행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치료 후 예후라고 합니다. 그 예후는 대표적으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는 염색체 검사와 분작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환자의 예후를 3개의 군으로 이렇게 특정 지은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후라는 것은 각 환자의 염색체 검사, 분작적 검사 결과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좋은 그러한 예후가 양호한 그룹과 중간인 사람, 또 예후가 불량한 그러한 3가지 경우로 치료 후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양호한 분들에서는 그 완치율이 거의 60% 이상, 반면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후를 어느 정도는 추정하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다라고 추정이 되는,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항암 요법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더 강한 그런 치료 방법인 조혈 모세포 이식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은 우리가 자가 이식과 동종 이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혈병에서는 자가 이식은 시행하지 않고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이란 기증자가 본인의 그런 조혈 모세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조혈 모세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 이식 후에도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우리가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합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앞서서 얘기했던 조직 적합 항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증자는 우리가 형제와 같은 혈연간 기증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혈연으로 관련이 없는 비혈연간 기증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재대혈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혈연간 기증자는 조직적합 항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반밖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기증자라 할 것 같으면은 혈연간 기증자로서 완전 일치하는 게 1번, 1순위, 2순위는 비혈연간 기증자로 완전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3순위는
혈연간 기증자지만은 반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3순위로 두고 일반적으로 주치의들이 그러한 기증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단 우리가 이식 직전에 우리가 고강도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내에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잔여 백혈병 세포를 마지막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처치라는 요법을 합니다. 이것은 항암제만으로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방사선 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증자의 골수 혹은 말초혈에서 조혈 모세포를 채집해서 이 채집된 건강한 조혈 모세포를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현재 각 나라의 조혈 모세포를 이식을 위한 자발적인 기증자 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서 그런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고 현재 38만 6천여 명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증자 풀을 통해서 각 병원에 있는 주치의들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와 가장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그런 예상되는 기증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상적인 기증자를 찾을 그런 확률이 바로 일치율로서 98%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혈연간 기증자가 없다 할지라도 비혈연간 기증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우리가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증자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증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4만 7천여 개의 재대열 유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 골수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증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자 수는 46만 3천여 명이 됩니다. 일치율은 96%. 미국인 경우에는 약 1200만 이상이 자원 기증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치율은 85%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우리 한국과 다르게 상당히 다인종들이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종에 따라서 일치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건너온 그러한 백인인 경우에는 90%에 육박하지만은 라틴계 민족이라든가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율이 한 30-40%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대열은 약 18만 유닛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국제 그런 조혈 모세포 이식 그런 연구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세계 각 나라의 데이터가 조금씩이라도 다 혼재된 그런 경우고 대표적인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소개해드리면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적합 항원이 완전 일치하는 기증자를 통한 조혈 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치료 성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맨 위에 있는 파란 줄은 우리가 관해 유도요법을 통해서 1차 완전 관해가 왔을 때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치율이 60% 이상을 상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그 주황색 커브는 완전 관해 유도요법을 했지만은 완전 관해 이르지 못했다든가
재발한 경우에 다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이 한 30%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특히 그런 예후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환자를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끝낼지 아니면 조혈 모세포 이식까지 시행을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하는 게 환자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앞서와 달리 이것은 성인에서 비혈연관 기증자를 통한 이식입니다. 역시 앞에 그래프와 같이 완전 관에 도달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는 60%, 또 그러한 불응성인 경우에는 20% 정도에 머물지만은 앞서 도표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증자가 혈연관이든 비혈연관이든 요즘은 그러한 완치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골성 백혈병의 치료는 표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백혈병 세포의 성장이나 증식에 필수적인 특정 효소라든가 특정 어떤 단백질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백혈병 세포에 그런 FLT3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미도스트린 혹은 소라페닙이라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 세포에 CD33이라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면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라는 약을 쓰고 그 외에도 어떤 특정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서 아자시티딘, 데스타빈 혹은 베네토클락스, 이보시데닙 같은 약제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임프모구 백혈병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앞서 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이제 연령을 보면은 앞서 골수성 백혈병은 연세가 60대, 70세가 돼가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증가를 하게 되는 거에 반해서 급성 임프모구 백혈병은 대개 10세 미만에서 한번 이렇게 커다란 그런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청년, 장년 시기 때는 거의 없다가 한 80세 이후에 가서 또 한번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급성 임프모구 백혈병은 한 전체 성인 백혈병의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 반면에 소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의 대다수는 급성 임프모구 백혈병이 됩니다.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든가 인간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1, 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이 거론되고 있고 역시 다운 증후군이 유전성 소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앞서 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역시 유전적인 소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앞서 말한 그런 백혈병과 유사하게 빈혈에 의한 증상, 그런 백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혈소판 감소에 의한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신체 검진에서도 간비대, 비장비대, 임부절 종대 등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역시 완전 관해를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해 유도요법을 서게 되고 이때 사용하는 약제는 앞서 말한 골수성 백혈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재발 억제를 위해서 공고요법과 강화요법이 필요하고 여기에 쓰이는 약제도 골수성 백혈병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두 가지 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요법이라는 걸 해야만 됩니다. 이 두 약제는 모두 우리가 경구로 투여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2년 동안 투여를 해야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급성 골성 백혈병보다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중추신경계, 다시 말하면 뇌나 척수 쪽에 침윤이 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는 처음 진단 당시에 약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중추신경계 침범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종조혈 모세포 이식은 역시 혈연간이냐 비혈연간이냐 또 완전 일치냐 반일치냐로 이렇게 순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유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완전 관해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경우는 60%, 완전 관해가 아닌 비완전 관해 혹은 불응성인 경우에는 그 완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 비혈연간 이식에서도 유사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적 치료입니다.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백혈병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단백질 변형, 활성효소 변화가 있을 때 그러한 특정 그러한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전통적으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나타나는 그런 염색체 변화이지만은 약 10%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마티닙, 다사티닙, 호나티닙이라는 걸 사용하고 CD20이라는 표지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리툭시맙, CD22 표지자가 발견되는 것은 이모투즈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하고 강력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T임파구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가 T19라는 표지자, 이는 대부분의 그 임파구 백혈병 세포에서는 보여 나타나는 그런 표지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블리나투모밥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환자 몸에 있는 건강한 T세포가 백혈병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세 번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 병의 기원이 소위 말해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양 단백질이라는 그러한 단백질을 통해서 이 병이 시작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염색체 검사에서 보면은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그러한 일부 전이가 생겨서 특정한 그러한 종양 단백질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방사선 조사로 알려져 있고 증상으로는 앞서 다른 급성 백혈병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어떤 임상적인 과정을 보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혹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우리가 병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가 어떤 특정한 증상이라든가 신체 이상을 느끼고 나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병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음에 말씀드릴 만성 림프 백혈병은 그 병의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가벼운 증상이 있고도 심한 증상이 보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병원을 찾을 때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치료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는 과거에는 항암 화학요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한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표적 치료가 아주 어느 백혈병보다도 큰 효과를 이룩해 낸 그런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양 단백질, 앞서 말했던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양 단백질에 대한 티로신 활성 효소 억제제라는 이마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포나티닙, 다시 말하면 1세대 약제서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이마티닙만으로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만성기에서는 이미 완치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1차 그러한 1세대 이마티닙의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 혹은 초기 치료가 되다가 도중에 재발한 경우라 할지라도 2세대, 3세대 그러한 표적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장기간 생존하고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상용됐던 방법이지만 지금은 표적 치료가 워낙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제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는 대개는 다음에서 말씀드린 만성기를 지나서 가속기라든가 모세포기가 되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에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래 어떤 그 만성기냐 급성기냐 모세포기냐에 따라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그런 성적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표적 치료 또한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외에도 우리가 일단 만성기에서 모세포기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급성 백혈병과 동일한 그런 완전 관해를 취득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수성, 임푸성으로 나눠서 이렇게 종전에 쓰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쓰던 치료에다가 이마티닙이라는 걸 추가한다든가 급성 임프모그 백혈병 치료법에 이마티닙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임프구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대다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학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서양에서는 백혈병 중에 가장 흔한 종류의 백혈병임에도 불구하고 동양권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그 얘기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백혈병 종류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대개는 60대, 70대, 80대에서 주로 호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빈혈에 따른 피로, 또 백혈구 감소에 따른 감염증, 또 어떤 혈소판 감소에 따른 어떤 출혈성 질환이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임파절 종대, 간비정 종대,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면역성 용혈이 생긴다든가 면역성 혈소판 감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진단은 우리가 혈액 내에서 물론 골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골수를 안 하고도 혈액 내 단세포군 비임파구가 4,000개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건강한 사람의 말초혈액에서 보이는 비임파구는 단세포군이 아니라 다세포군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세포군이라는 것은 바로 암세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초혈액 도말 검사를 했을 때는 하단의 왼측에 보이는 것 같이 건강한 그러한 임파구와 달리 이러한 임파구가 꼭 어떤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테두리도 좀 이렇게 어른거리고 그게 이제 특징적이고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는
특히 12번 염색체가 3개, 2개가 아니라 쌍이 아니라 3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염색체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암 화학요법으로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임파고 백혈병에서 대다수가 노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적지만은 그래도 젊은 층에서 건강한 상태를 가진 환자에서 장기 기능이 잘 보존되는 그런 환자에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항암 화학 요법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완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백혈병 세포에 CD20이라는 표지자가 확인이 되면 리투क्시맙, 오비노투즈맙을 사용하게 되고 또 암세포에 티로신, 활성 효소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되면 또 이브루티닙을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가 B세포 백혈병 E라고 하는 항자멸사 단백질이 발견되면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표적 치료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는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이라든가 TV에서 한두 번 봤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키메라 항원 수용체 조제 T-임포 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단계고 그렇게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아주 실용화 단계에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에 어떤 항암 치료라든가 이식이라든가 표적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거나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환자에서도 상당수 그런 좋은 반응뿐만 아니라 그런 장기 그런 생존이 가능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말초 혈액을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그런 T임프구를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채집된 그런 T임프군에 우리가 이 T임프구 표면에 암세포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수용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 보이는 바와 같이 T임프구 주위에 암세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만들고 이렇게 조제된 T임파구를 무한히 증식시켜서 이것을 환자 몸에 다시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된 이렇게 조제된 T임프구는 몸 안에 있는 백혈병 세포에 이렇게 표면에 붙어서 결국은 이 T임프구가 이 백혈병 세포를 특징적으로 선택적으로 파괴시켜서 치료를 모색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백혈병 그 중에서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임프모 백혈병, 만성 백혈병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만성 임프구 백혈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백혈병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용기 교수님과 함께 4가지의 백혈병 종류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듣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안남주님께서는 이제 백혈병은 무섭지만 교수님 차분하게 강의해 주시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베리타스 주님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차분하시면서도 차근차근 중간에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촌 날다람쥐님께서도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네. 가져볼까요?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백초컨님께서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 유튜브 방송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혈 모세포 기증을 생각해 보았는데 기증 후에 이제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이제 기증하기 전에 직전에 한 4, 5일 동안 우리가 백혈구 증식 촉진제라는 걸 주입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촉진제가 우리가 그 골수 내에서 빨리 많은 양의 백혈구를 증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증을 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골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벼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또 아니면은 수염 진통제 여러분이 쉽게 그런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로서 우리가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주된 우리 기증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그런 주치의를 찾아서 이제 주치의라 하면은 우리가 기증자가 일단 정해지면은 저희 각 병원마다 이식 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에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증자의 아주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조금 그런 불편감은 인내해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비슷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백혈병 완치자도 헌혈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백혈병 완치자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 후에 5년 동안 재발이 안 된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재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혈액원에서는 과거에 혈액암을 앓았던 분들한테는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혈병뿐만 아니라 다른 고형암 환자들도 원래 헌혈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신데 이제 혹시 그럼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혈병에는 이제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 백혈병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약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다운스 증후군 환자에서 다른 일반 우리 사람들보다는 조금 좀 발생하는 율이 조금 약간 높지만은 그 외에 정확히 알려진 유전적인 소인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서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플러스 이제 유전적 소인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분이 어떤 특정 유전 질환이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암세포를 빨리 일찍 제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발생된 그런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전적 소인을 말씀드린 거고 집안 내 가까운 뭐 형제라든가 부모님이
백혈병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그것을 우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혈연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별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우리 나라에서도 40세, 50세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검진만 착실하게 받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면역 체계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면역 체계를 좀 튼튼하게 높일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단은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 계속 말씀드린 림프구 중에서도 이제 T 림프구, B 림프구 또 자연 살해 세포 이러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든가 적절한 지방이라든가 또 적절한 무기질 섭취, 영양소 섭취, 비타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간 내 무슨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또 흡연 같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좀 절제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또 그런 적절한 영양 섭취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네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각종 그런 활성 그런 효소들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만의 건강관리법도 조금 살짝 그 비결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저는 이제 지금 보직을 또 맡고 있으면서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일과 후에 시간이 되면은 가까운 우리 그 체련장에 가서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외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회식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자꾸 과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다른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교수님. 이제 빈곤누나님께서는 이제 지인분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하게 되면 완치가 어려운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이 어떤 종류의 백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 1차 항암 치료에 의해서 재발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제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요법을 통해서 2차 완전 관해가 오는 경우에는 또 이어서 우리가 앞서 말한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고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한 최소한 50% 이상에서 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네. 끝까지 함께 네,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전님께서는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제 주사의 부작용으로 백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백혈병이 생길 수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류마티스 질환인 경우에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빈크리스틴이라든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에 의해서 백혈병이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그렇게 백혈병이 보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그러한 돌봐주시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또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사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는 또 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네. 교수님. 당뇨가 있으면 혈액암 항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주셨어요. 이제 당뇨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 면역 계통이 상당히 손상을 받는 질환입니다. 뭐 물론 당뇨가 있어도 치료를 철저히 해가지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어떤 면역 계통에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제 면역 체계에 이상을 준다는 것은 앞서 말해서 어떤 그런 백혈병의 발생 원인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긴 어떤 유전자 이상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감염 같은 게 잘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 이제 당뇨 환자들은 그러한 감염이 생겼을 때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암 치료뿐만 아니라 폐렴이 생겼다든가 장염이 생겨도 동일한 조건의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당뇨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단순히 그런 백혈병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하면서도 특히 당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또 당뇨 관리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도 그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혈액암은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췌장암 같은 건 증상을 느끼면 이제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혈액암도 비슷한지, 아니면 혈액암이 발병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혈액암 중에서도 급성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시작해서 뭐 수일에서 수주 만에 굉장히 몸이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만성 백혈병은 이게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3, 4년 지났는데도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나올 정도로 그 병의 그런 발생을 모를 정도로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이 예를 들어서 빠른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의사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만성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권해드리는 정기 검진 같은 걸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몇 세부터 정기 검진을 좀 받으시면 좋을까요? 나라에서는 지금 암 검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고형암이 됐던 혈액암이 됐던 40세에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40세 미만이라도 요즘은 또 각 직장마다 굉장히 그 직원 보호 차원에서 건강 보호 차원에서 또 매년 또 해드리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젊은 청장년 건강한 증상이 없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어떤 몸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의사를 찾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영리님께서는 이제 림프구성 백혈병 완치율이 이제 40%에서 50%대로 올라서고 더 2021년인 지금 더 높다고 하시니 이제 희망적이게 느낍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완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나 비결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 방법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발전한다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에는 항암 화학요법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는 또 좋은 방법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많은 또 표적 치료들이 또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어떤 면역 치료까지도 이제 아주 큰 그런 항암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이라든가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감염 치료라든가 어떤 출혈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치료 방법도 해가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완치율이라든가 그런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치율이 90% 네. 혹은 100% 되는 날이 하루빨리 네. 왔으면 저는 절대로 좋겠습니다. 그게 90%가 이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현실 가능한 치료 성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치료해 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혹시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특히 이제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게 치료가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몇 년까지도 가는데 가장 고마운 분들은 정말로 치료를 하고 또 재발을 해도 정말 또 열심히 치료에 임하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해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로 주치의와 정말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정말 장기간 치료를 받아서 결국은 완치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명의 프로그램에도 제가 이제 상당히 정말로 기억에 남고 그런 분들을 몇 분 소개해드린 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이었던 그런 환자분도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산모도 건강하고 또 아이도 건강하게 또 본만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결국 실망하지 혹은 좌절하지 말고 주치의와 아주 잘 상의를 하고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해서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백혜리님께서도 이제 환자 보호자로서 오늘 강의가 참고가 많이 돼서 완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간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다 드렸고 강의도 이제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키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어떠한 역경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료를 맡은 그 주치 의사와의 그러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치의를 신뢰하는 것만큼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한대로 밤낮 쉬지 않고 아마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꼭 주치의를 믿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잘 체계화된 치료가 아닌 비정형화 치료에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정형화된 치료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비정형화된 치료보다는 훨씬 우수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최적의 치료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받아서 모든 분들이 완치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백혈병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저희 방송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